저는 올해 40살이 된 남자로 슬아의 딸이 한 명 있어요. 아내는 오랜 투병 끝에 작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아팠지. 나 눈 감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겁다. 내 병원비며 우리 엄마 간병비. 선영아, 돈은 내가 일해서 갚으면 돼.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건강해져서 다시 우리 세 식구 예전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밖에 없어. 다음 생에는 우리 꼭 100년회로 하자. 내가 다음 생에는 절대 당신 혼자 놔두고 먼저 안 떠날게. 우리 민서 잘 부탁해, 여보. 사랑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영영 눈을 감아버린 아내였어요. 불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아내가 명을 달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운영하던 자전거 가게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데다 7년 넘게 계속된 아내의 투병으로 병원비로도 빚을 많이 진 상태였죠. 거기다 3년 전부터 치매로 요양원 생활을 하시는 장모님의 요양원비가 다달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아내 사후 저는 낮에는 산업단지 인근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고 딸이 잠든 밤에는 야간 대리운전기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먹고 삽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딸을 등원시킨 후 토스트를 파는 트럭으로 출근을 하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김진분 할머니 보호자 되시죠? 아, 예. 저희 장모님이신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요. 대체 밀린 요양원비 언제 결제해 주실 건데요? 안 그래도 그 문제로 담당자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담당 실장님께 다 들었어요. 대체 그 한 번만이 몇 번째냐고요. 요양원은 뭐 땅 파서 운영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꼭 밀린 요양원비 입금해 드릴게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100만 원 입금 드렸는데 확인하셨어요? 아, 정말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정말 곤란해요. 다음 달까지 기다리는 건 저희도 무리예요. 다음 주까지 밀린 요양원비 입금 안 해주시면 김진분 할머니 모시고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차갑게 선을 긋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요양원이었어요. 아빠, 왜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아빠 슬퍼요? 전화를 끊고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쉬는 저를 보며 어린 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날이 마침 주말이라 어린이집도 가지 않는 날이다 보니 저는 5살짜리 딸아이의 손을 잡고 토스트 트럭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아니야. 아빠가 좋은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데 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마, 우리 딸. 한숨 쉬면 복 나간다고 그랬어요, 아빠. 한숨 쉬지 마세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어린이집에 도우미 선생님 할머니가요. 한숨 쉬고 싶을 땐 하늘 한번 쳐다보고 웃으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 민지 말이 맞다. 아빠랑 하늘 한번 보고 우리 크게 웃어볼까? 네, 아빠. 딸이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내어 웃다가 천진하게 활짝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 그 절망적인 아침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피어오르더군요. 그래, 이 어린 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딸아이 손을 잡고 마음을 다 잡았더랍니다. 사실요, 제가 홀몸으로 어린 딸을 키우며 사는 입장이다 보니 치매 투병 중이신 장모님을 집에 모실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본가에 부모님이라도 계셨더라면 좋았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모두 명을 달리하신 지 오래였습니다. 토스트 가게로 쓰는 트럭에 도착해서
장사를 준비하면서도 영 마음이 무거웠죠.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머리가 지끈거리고 숨이 막혀올 지경이었죠. 어쨌든 오늘 장사는 시작해야겠기에 겨우 힘을 내서 토스트 굽는 기계를 예열하고 있는데 웬 삐까뻔쩍한 벤츠 한 대가 와서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벤츠 안에서 아주 부티가 줄줄 흐르는 노신사 한 명이 내렸어요. 지금 토스트 됩니까? 아, 예. 그런데 딱 10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토스트 화덕 예열이 아직 시간이 좀 걸려서요. 올해는 아니고 한 10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10시간도 아니고 10분을 못 기다리겠어요.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사장님. 말투며 행동거지 모두가 참 품위 있고 무게가 느껴지는 노신사였어요. 그때 가게 근처 문구점에 갔던 딸아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저 뽑기 당첨 이번에 뭐 된 줄 알아요? 뽑기로 원하는 장난감이 나왔다고 신나하면서 저에게 풀싹 안기는 딸아이였어요. 민지야, 뭐가 나왔길래 이렇게 좋아해? 10번 해도 안 됐는데 이번에 드디어 피카츄 친구 라이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는 딸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노신사였어요. 귀여워서 쳐다보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저는 주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5분 예열이 끝났는데 토스트는 어떤 걸로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뭐 아무거나.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걸로 50개 포장해 주세요. 50개나요? 어디 단체로 행사가 있으신가요? 아예 뭐 우리 직원들에게 돌리면 되는 일이라 포장해 주세요. 제가 마실 커피도 한 잔 주시고요. 그런데 아이 어린아이는 사장님 딸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제 딸이에요. 아이고 어린데 아이 엄마는요? 속으로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저희 아내요?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요. 아이 엄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노인네의 표정이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해 보이는 겁니다. 이 노신사 필시 단순히 토스트를 사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그런 직감을 하게 되더군요. 혼자 가게에 와서 50개씩이나 포장 주문을 하는 것도 좀 어색한 일이었죠. 아까부터 왜 엄마를 자꾸 찾으시죠? 그쪽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예상 못했네요. 희영이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만. 노신사가 저희 와이프의 이름을 아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더랍니다. 아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생판남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아내를 아세요? 저희 아내를 왜 찾으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요. 희영이와 그리고 희영이 모친 김진분 씨, 그 두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 장모님도 아신단 말입니까? 예, 아주 각별한 관계였어요. 그런 대답을 하는 노신사의 표정이 어쩐지 무척 슬퍼 보이더군요. 저희 아내는 작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7년 넘게 폐암 투병을 했거든요. 뭐라고요? 혜영이가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어요. 저 역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딸아이도 요즘 와서야 겨우 엄마를 조금씩 잊는 중이고요. 품위 있는 태도로 주문을 하고 기다렸던 노신사였고 듣자 하니 장모님과 와이프와 안면이 있는 사이가 확실해 보였기에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제 상황을
오픈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노신사의 표정이 허물어지기 직전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딸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이영아, 네가 벌써 세상을 뜨다니. 그럼 이 어린 것이 희영이 딸이란 말입니까? 할아버지, 누구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우세요? 미안하구나. 할아버지는 옛날에 너희 엄마와 할머니를 아주 잘 알던 사람이란다. 아무래도 노신사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저는 그 노신사에게 가게 앞에 간이의자에 앉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문한 커피를 놓아드리고 말씀을 요청드렸었죠. 대체 저희 장모님과 아내와 어떤 관계이시길래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갑자기 찾아와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에 관해 들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나에 관해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희영이와 희영이 엄마, 그 두 사람에게 저는 어찌 보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을 텐데요. 대체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장모님과 아내와 정확히 어떤 관계셨던 겁니까? 저는 궁금한 바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잠시 고민하던 노신사가 대답을 하더군요. 희영이 엄마, 김진분 씨. 그 사람과 나는 옛날에 결혼해서 함께 살던 사이였어요. 그럼 혹시 아내에게 새아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이시란 말이세요? 맞아요. 기영이 새아빠였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대답 끝에 다시 서럽게 눈물을 왈칵 흘리는 노신사였어요. 우리 희영이가 죽은 줄도 여태 나는 모르고 그걸 알았더라면 장례식이라도 참석했을 텐데. 평생 희영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한 약속을 저는 단 한 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희영아. 아내의 부고 소식 앞에서 슬픔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는 노신사였어요. 저 역시 아내를 떠나보내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픈 시간을 보낸 터였죠.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넘은 시점이었으나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저에게 컸고 노신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 눈가가 시큰해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따님이 희영이 어렸을 때를 아주 빼다 박았군요. 제 어린애가 희영이를 너무 닮아서 저 아이를 보는 순간 제가 제대로 찾아왔다는 걸 직감했어요. 먹먹하고 애잔한 얼굴로 인형을 가지고 노는 딸아이 민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쫓는 노신사였어요. 지금 저희 장모님은 치매 투병 중이세요. 뭐라고요? 진분 씨가 그럼 온전한 정신이 아니란 말입니까? 네. 3년 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아내도 투병 중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게 됐고요. 이런 상황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빨리 찾아왔어야 하는 건데. 과거에 저희 아내와 장모님과 어떤 인연이셨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리다. 내가 희영이네 모녀와 데려야 될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설명해 줄 사람이 이제는 나밖에 없는 것 같군요. 회한 서린 표정으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노신사였어요. 나는 옛날에 대학 선배 한 명과 함께 출판사를 운영했어요. 선친께서 물려주신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출판사 운영이 참 잘 됐고 선배와 나는 제지 공장까지 확장해서 인수하면서 사업 규모를 점점 불려갔죠. 그런데요. 노신사와 함께 동업을 하던 선배라는 사람이
중간에 아주 대차게 배신을 때린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돈에 반알도 아니고 9할에 가까운 돈을 죄다 자기 몫으로 되게끔 아주 교묘하게 수를 써놨어요. 자금 횡령의 탈세를 불어 저질러 놓고 범인이 나인 것처럼 서류까지 철저하게 꾸며놔서 나는 당시 꼼짝없이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죠.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난 단 한 번도 이런 서류에 사인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거짓말로 읽어낼 거예요? 여기 차성일 씨 자필로 대부업체 편지 쓴 기록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글씨체 정도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거죠. 박 선배와 내가 동고동락한 생활이 얼만데요. 피고인의 혐의를 동업자 박동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까? 정말 억울해 미치겠네요. 혐의를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박동재란 말입니다. 노신사의 억울한 외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3심까지 이어진 상고에서도 노신사의 억울함은 풀지 못했고 3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죠. 그 사이 동업을 하던 박 선배란 사람은 회사 지분을 탈탈 처분해서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고요. 풀 길 없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다가 나이 든 노모가 병석에 눕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일용직 공사판 노동 현장에 뛰어든 노신사였다고 합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돼지 불고기는 안 시켰는데요. 잘못 주신 것 같네요. 안 시킨 거 알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메뉴를 주신다고요? 저번에 보니까 저희 집 돼지 불고기를 아주 맛나게 잡수시길래요. 괜찮습니다. 주문도 안 한 메뉴를 어떻게 먹어요? 도로 가지고 가세요. 왜 그리 정없게 말씀하세요? 공사 현장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그걸 어떻게...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죽지 못해 한다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공사판 일 밥심 없이는 못 버티는 일이에요. 그쪽 얼굴이 헬스카니 하도 안 되어 보여서 서비스 드린 거라고요. 사장님이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사돈의 팔촌도 아닌 관계인데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밥 장사는 원래 퍼주는 장사예요. 밥집 옮기지 말고 매일 우리 집에 오시라는 뇌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무르지 말고 그냥 드세요. 장모님은 당시에 공사판 현장에 있는 곳에서 한밭집을 운영하셨어요. 평소 정 많고 퍼주기 좋아하던 성정의 장모님 식당은 늘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식당의 손님과 사장 관계였는데 반년 정도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노신사는 장모님과 가까운 관계로 발전을 하신 거였죠.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던 내게 진분 씨와 하영이의 존재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럼 만나고 반년 만에 살림을 합치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나는 조언이었고 진분 씨는 슬하에 하영이가 있는 이혼녀였지만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진부 씨는 저에게 분이 넘치는 여자였고요. 내가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전과 기록까지 있는데 당신과 재혼을 해도 되는 일인가 모르겠어. 당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해요?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건 내 말만 들어서 아는 일인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어? 세상 천지. 그럼 성일 씨 말을 믿지 누구 말을 믿으라고요? 성일 씨는 남 속이고 돈 훔치고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나를 안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찌 그런 확신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래 봐야지만 아나요? 나 이래봬도
음식 장사 경력 10년이에요. 사람들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척 보면 탁하고 아는 정도는 된다고요. 내가 살면서 당신 실망시킬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야. 지금 당장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 호강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놈 뭐가 좋다고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 결혼 무르는 게 당신 위해서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 솔직히 들 때 많아. 응? 왜 자꾸 마음에도 없는 소리예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할 땐 언제고. 당신이 겁나는 것도 알지만 못 돼요. 아직 젊고 건강한데 바닥부터 시작하면 되죠. 고마워요, 진문 씨.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당신과 희영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지켜주겠어. 희영이에게 다정한 아빠 노릇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당신과 결혼해야지 하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솔직히 그것도 크게 작용했어요. 당신 사랑하니까. 나도 저절로 희영이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더군. 사실 처음엔 나도 걱정 많이 했어. 내가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빠 노릇 해본 적도 없어서 희영이에게 제대로 아빠 역할을 못할까 봐서. 희영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잘 따르니 너무 다행이죠. 나야말로 당신과 결혼하면서 딸까지 생기고 너무 거저먹는 장사하는 기분이야. 당신이란 여자는 나에게 여러모로 분에 넘치는 여잔데. 사람들은 당시에 그때 장모님과 노신 사이 결혼을 축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속의 잣대에서 봤을 때 애 딸린 호러미와 교도소 이력이 있는 인생 밑바닥 남자의 결합이었으니까요. 장모님 집안에서도 노신 사이 집안에서도 두 사람의 결혼을 환대하지 않았다고요. 어디 남자가 없어서 전과자와 재혼을 한다는 거냐? 엄마, 그 사람 정말 억울하게 감옥 다녀온 사람이에요. 똑똑해서 학벌도 좋고 성실하게 사업 꾸려나가다가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교도소 다녀온 인간들 중에 지가 잘못해서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어찌 알고? 죄목도 사기죄였다면서? 너 그런 인간 말종과 잘못 엮여서 골수까지 이용당하고 나서야 후회할래? 엄마, 무슨 그런 무서운 막말을 하세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안심하세요. 아휴, 네가 홀몸으로 외롭게 오래 살다 보니 저런 인간에게 마음이 다 갔나 싶어서 속상해서 그런다. 어디 남자가 없어서 전과자를 아유 속상해. 아유. 노신사의 집안에서는 또 총각이 애 딸린 홀어머니에게 장가를 간다고 난리였고요. 뭐? 딸내미가 있는 홀엄이라고? 남편과는 사별했대요. 출장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어디 여자가 없어서 재수없게 사별한 호러미를 만나. 네가 뭐가 아쉬워서 총각이 이런 장가를 간단 말이니? 엄마, 저 예전에 차성일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면 저 그냥 교도소 다녀온 전과자일 뿐이라고요. 그 약점 하나 때문에 명색이 서울대 나온 놈이 그런 볼 것 없는 한밭집 호럼이랑 결혼을 해. 너 정신 나갔니? 어머니, 그 여자 세상 누구보다 순박하고 착한 여자예요. 저 같은 빈털터리에 전과자 남자를 조건 없이 따뜻하게 보듬어준 천사 같은 여자라고요. 천사가 없어서 어디 그런 여자에게 천사를 갖다 붙이니. 사별까지 한 여자면 그 팔자가 어디 보통 사나운 팔자니? 남편 잡아먹은 호러미에게 장가를 가. 정신 나갔어? 무슨 그런 되도 않는 말씀을 하세요. 잡아먹긴 누가 누굴 잡아먹었다고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는 진분 씨와 결혼합니다. 평생 저 안 보고 사실 작정 아니시면 결혼 반대 그만하세요. 양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모님과 노신사는 결국 살림을 합쳐 함께 살게 되었죠.
희영아, 독후감 쓴 거 가져와 볼래? 여기요, 아빠. 우리 희영이는 독후감을 참 잘 쓰는구나. 줄거리도 참 정리를 잘하고 느낀 점도 특별하고 재미있고.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나라면 내가 주인공의 상황이라면 어떨까 생각해서 쓰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우리 희영이는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하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우리 딸이지만 참 자랑하고 싶을 정도야. 사실 오늘 학교에서요. 독후감 써간 거 엄청 선생님께 칭찬 들었어요. 그래? 선생님께서 희영이는 누굴 닮아서 글을 잘 쓰니? 물어보시길래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잘했죠, 아빠? 잘했다 우리 희영이. 다음번 학부모 상담 때는 엄마 대신 아빠가 갈 건데 괜찮아?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오시면 더 좋아요. 희영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좀 서운한데. 엄마 벌써 목욕 다 하셨어요? 아무튼 부녀지간에 쿵짝이 잘 맞아서 좋겠어요. 희영아, 엄마가 너랑 아빠 친한 것 또 질투하신다. 누가 뭐라고 입방아를 찢든 축복받은 결합이 아니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장모님과 노신사는 저희 아내 희영이와 함께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노신사의 어머니가 노안으로 쓰러졌고 막대한 수술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죠. 저기 어머님 당장 수술 받아야 한다면서요? 나 며칠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병원비 마련은요? 그게 아직. 이거 가져다 어머님 수술비를 써요. 진무 씨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큰 돈을 줘요? 돈이 있으니까 주지. 없는 돈 찍어냈겠어요? 내가 어떻게 진무 씨 돈을 가져다 써요? 이러지 마요. 아유, 자존심도 부를 때 부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수술비잖아요. 나 당장 갚지도 못해요. 왜 이렇게 자꾸 날 면목 없게 만들어요? 나중에 10배로 갚아요. 그럼 되잖아요. 장모님이 적금 통장을 헐어서 보태준 그 돈으로 노신사의 어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목숨을 건지셨다고요. 장모님 역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신사에게 조건 없이 가진 걸 퍼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일 때 만난 여자라 난 그쪽 장모님께 아무것도 제대로 해준 것이 없었어요. 두 분이서 그럼 왜 헤어지신 거예요? 서로가 진심이었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였던 것 같은데 장모님과 노신사가 헤어진 이유가 이해가 안 갔던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운명이라는 게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물론 돌이켜보면 결국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모자란 탓이었어요. 노신사는 공사장 일을 열심히 했고 또 능력도 인정받아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장 소장의 위치까지 승진도 했다고 합니다. 월급도 조금씩 늘어서 장모님에게 다달이 월급 봉투 가져다주는 재미에 일하는 게 힘든 줄도 몰랐던 어느 날이었대요. 아, 어디 숨어서 사나 했는데 의외로 근거리에 있었네. 우리 볼일 끝난 지가 언젠데 왜 다시 나타났어요? 우리 볼일이 언제 끝났다는 거지? 법정이자 곱절로 돈 받아갔으면 됐지. 더 뭘 원해서 이러는 거야? 아, 우리끼리 합의는 그거 이상이었어. 내가 못 받은 돈 받으려면 한창 남았는데 이거 왜 이러시나? 노신사의 동업자가 본인이 끌어다 쓴 사채비까지 보증인을 노신사로 해두는 바람에 그 빚을 꼼짝없이 뒤집어 쓰게 된 상황이었죠. 과거에 파산을 하고 사기자로 누명 쓰며 교도소에 가면서
일단락된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노신사의 행방을 수소문해 나타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채업자였다는 겁니다. 여기 사장님이 누구신가? 누구시죠? 사장은 저예요. 점심시간 영업 피해서 나중에 오셔야 하는데요. 어이 아줌마, 나 밥 먹으러 온 손님으로 보여? 그쪽 기둥 서방이 나한테 진 빚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얼굴도 반반한데 뭐하러 그런 영양가 없는 남자를 골랐어? 아무리 애 딸린 호럼이라지만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지 못해? 아휴, 나도 돈 받을 거 받으면 이런 데 오고 싶겠냐, 어? 뭐라고?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이. 식당에서 엎치락뒤치락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노신사가 없는 시간을 골라 찾아와서 집요하게 장모님까지 괴롭히는 사채업자였죠. 그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빚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깨달은 노신사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진분씨, 미안하지만 나 당분간만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을 떠난다고요? 몇 년 해외 나가서 나 독하게 돈만 벌려고요. 안 그래도 지금 사우디 쪽에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 가면 고생은 해도 돈은 곱절로 벌어요. 사채업자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찾아오면 나랑 헤어졌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선거해요. 난 해외 나가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 자식 있는 바닥에 일부러 소문이라도 흘려서 상황 단돌이 할게요. 그렇게만 하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당장은 그게 방법이에요. 외국 나가 몇 년 살아줬다 돌아올게요. 그래도 돌아올 때는 나 돈 많이 벌어올 거예요. 그래도 3년 이상 기다리란 말은 안 해. 3년 지나면 다른 사람 만나요. 진분 씨도.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난 노신사였죠. 장모님은 당시 어렸던 제 아내를 홀로 키우며 노신사를 기다렸고요. 노신사는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장모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의 고생 끝에 노신사는 귀국을 해서 장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수소문해 찾아갔더랍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장모님의 사촌오빠가 몇 년 만에 장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상황이었죠. 아이, 신문아, 서방님 오셨는데 반찬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설마 이게 다겠어요? 우리 서방님 오셨는데 구첩한상 대령해야지. 뭐니 뭐니 해도 마누라밥이 최고라더니 그 말이 참말이네. 우리 각시 손맛 따라올 사람이 조선 팔도를 돌아다녀도 없더라니까. 서방님, 사설이 너무 기시네요. 얼른 식사나 하세요. 음식 식기 전에. 웃음소리가 식당 밖까지 터져나왔고 장모님과 그 남자의 대화를 들은 노신사는 깊은 절망을 느끼면서 혼자서 몰래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은 그 후로 재혼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오해를 해도 단단히 했던 겁니다. 그날 진분 씨와 대화를 나눴던 남자는 사촌 오빠라 하더군요. 그런데 왜 두 분이서 그런 말을 나눴던 건데요? 진분 씨와 진분 씨 사촌 오빠가 어려서부터 그런 농담을 하던 사이래요. 진분 씨가 어려서 못 모를 때 사촌 오빠한테 시집 간다는 말을 자주 했대요. 그래서 커서도 그걸 놀리느라 그런 농담을 서로 주고받던 두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런 오해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난 어이없게도 진문 씨가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린 줄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섰어요. 그런 저의 착각이 엄청난 오해였다는 걸 안 건
10수년이 흐른 뒤였고요. 오해는 어떻게 풀리신 건데요? 우연히 동남아 쪽에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진문씨 친한 여동생을 만났어요. 진문씨 재혼해서 잘 사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여동생이 화들짝 놀라면서 언니 여태 혼자 사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그 여동생 통해서 사실을 들으신 거예요? 그 여동생이 진문씨 집에 밥그릇 숫자,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방각시 옷씩 묻히면서 평소 장난치는 진문씨 사촌 오빠가 있다고 그걸 듣고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황당해하는 겁니다. 그 오해가 풀렸을 당시엔 또 이미 노신사 곁에 함께 사는 아내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슬아의 자식은 없었지만 엄연히 법적인 부부였고 그 아내를 두고 장모님께 올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럼 지금 사모님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아내와는 1년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다 명을 달리했고 작년부터 저는 그래서 희영이와 진문씨를 수소문해 왔어요. 노신사는 당장 장모님의 거처를 물으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이 계신 요양원을 말씀해드렸고 당장 장모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노신사였어요. 그쪽이 허락만 해준다면 앞으로는 내가 진문씨를 보호하고 싶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평생 진문씨에게 저는 갚지도 못할 빚을 지고 살아왔어요. 제발 이제라도 내가 그녀에게 못다한 마음의 빚을 갚게 해주세요. 노신사는 당장 요양원으로 가서 그동안 밀려있던 요양원비를 저 몰래 대신 결제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몇십 년 만에 만난 노신사를 치매 투병 중인 장모님이 한 큐에 알아보시더라는 겁니다. 성일 씨? 성일 씨 아니에요? 진문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당신을. 노신사는 저에게 합가를 제안하더군요. 허락해준다면 진문씨 모시고 그쪽 부녀와 함께 지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노신사는 내 식구가 살 새집까지 마련을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노신사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외국을 다녀오고 국내에서 다시 현장의 요직들을 거치면서 건설회사 CEO로 악착같이 성공한 노신사였던 겁니다. 노신사는 제 사정을 전해 듣고 제가 지고 있던 모든 은행비까지 해결을 해주시더랍니다. 희영이가 그리 오래 투병한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도움을 줬을 텐데 너무 미안해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희영이 어렸을 적에 제가 항상 약속을 했었어요. 아빠가 언제까지나 희영이 너와 네 엄마를 지켜줄 거라고. 저는 과거에 그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고요. 이제라도 희영이와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부터 글썽이는 노신사였죠. 노신사 덕분에 저와 딸아이 장모님은 다시 한 집에 함께 살게 된 거였죠. 무엇보다 딸아이가 다시 할머니와 살게 된 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 역시 치매 투병 중이신 장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노신사였기에 간병인과 가정부까지 집안의 상주에서 도움을 받다 보니 중증 치매인 장모님이셨지만 한 집에서 케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치매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죠. 진문씨, 오늘 날씨가 화창하니 좋은데 공원 산책 갈까요? 아유, 좋아요. 오는 길에 붕어빵 사주면. 그럼 나랑 공원 10바퀴 돌아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아유, 10바퀴 돌면 붕어빵 사줄 거예요? 그럼요. 약속하리다.
어린애처럼 변해버린 장모님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애정어린 눈길로 종일 돌보는 노신사였어요. 장모님의 새끼 식사와 운동,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받아야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위해 센터 순례 역시 직접 나서서 하는 노신사였죠. 노신사의 그런 헌신적인 간호 덕분인지 집에서 모신으로 하루가 다르게 장모님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장모님의 75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노신사는 제게 그런 제안을 하더군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진분 씨와 늦었지만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장모님과 혼인신고요? 네. 옛날에 한국 떠나며 돌아와서 혼인신고도 하고 웨딩드레스도 제대로 입혀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늙어서 주책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과거에 못 지킨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주고 싶어서요. 장모님께서 평생 기다리신 분이 사장님이신데 제가 무슨 권리로 싫다 좋다 하겠어요. 저는 언제고 두 분 의견 존중해드리는 입장이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사람 생일 잔치 겸 가족 식사 자리로 대신하려고요. 괜찮겠어요?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장모님의 생일 잔치 겸 두 분의 뒤늦은 결혼식을 그렇게 치르게 됐죠. 결혼식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두 분 연세도 있고 장모님 상태도 건강하신 상황은 아니어서 직계가족과 아주 친한 지인 몇 분만 모시고 조촐한 가족 식사를 했어요. 그래도 그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장모님 모습이 어찌나 소녀처럼 아름답고 귀여워 보이던지요. 노신사, 아니 장인어른은 그날 장모님을 위해서 멋진 목걸이와 반지를 선물하시더군요. 진분 씨, 목걸이랑 반지가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내 마음에 딱 들어요. 아이처럼 웃는 장모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도 참 복잡한 감정이 스치더군요. 천진한 모습으로 웃는 장모님의 진짜 진심이 뭘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는 상태인데 어떤 마음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장모님 표정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잃어가는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사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임이 분명할 테니까요. 그날이요. 가족 식사를 하던 날 장모님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이모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노신사가 장모님이 재혼을 하셨다고 오해한 일을 바로잡아주신 바로 그 이모님이요. 아유, 사장님, 이렇게 뒤늦게 언니와 결혼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돌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살아서 진분 씨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여행지에서 저 못 만났으면 여태 후회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참 예나 지금이나 많이 모자라요. 타박하려는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형부. 우리 진분 언니가 평생 형부만 기다리고 산 여자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죠. 진분 언니, 형부 안 계신 동안에 여러 번 재혼할 기회가 있었어요. 언니 좋다는 남자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왜 미련하게 이 사람은 그 긴 세월을 다 형부 기다리느라 그런 거죠. 제가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 바보같이 그만 기다리고 더 나이 들기 전에 팔자 고치라고 타박도 여러 번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힌 춘향이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며 애잔하게 장모님의 손을 쓸어내리는 이모님이었어요. 진문 언니, 손 성취해서 좋아요. 언니처럼 늙음하게 이런 사랑받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진분 언니가 남자복이 있네요. 그런 말을 하는 이모님 눈에도 눈물이 글썽하더군요. 언니, 평생 기다리던 난구님이랑 결혼도 했으니까
하루라도 더 오래 사세요. 예? 언니 아픈 것도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좋겠네, 정말. 걱정 말아요, 처제. 이 사람은 이제 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니까. 형부가 언니 곁에 있어서 저도 정말 안심이에요. 75살의 생일날 뒤늦은 결혼식을 올린 장모님과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노신사, 아니 장인어른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마치셨어요.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일본으로 신혼여행도 다녀오신 두 분입니다. 장인어른의 살뜰한 케어 속에서 장모님은 그 후로도 3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치매 말고도 여러 가지 노안으로 시달리던 장모님이셨지만 임종만큼은 누구보다 평화로웠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방에서 기척이 없는 두 분이길래 저는 안방으로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식사 안 하세요? 제 물음에 대꾸는 없으시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인어른, 대체 무슨 일이세요? 대꾸 없이 턱짓을 하며 품에 안긴 장모님을 가리키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모님이요. 눈을 감은 채로 장인어른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모든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더군요. 장모님.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참 안 일어나길래 흔들어 깨웠는데도 대답이 없더라고. 아이처럼 잠든 장모님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그러고 계셨던 장인어른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장인어른 품에서 잠자대 소천하신 장모님이셨어요. 장모님은 장례 절차를 거쳐 수목장으로 영면하시게 도와드렸습니다. 장례식 내내 침통한 마음으로 저와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빈소를 지켰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와 장인어른 딸아이는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 민서를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시는 장인어른이세요. 민서 너는 커갈수록 네 엄마를 빼닮아가는구나. 저번에 이모 할머니께서는 제가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하시던데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네 엄마는 네 외할머니를 많이 닮았으니까. 저희 딸의 눈매가 특히나 돌아가신 장모님과 많이 닮았어요. 검은 눈동자가 유달리 크고 깊은 눈매인데 살아생전 장모님의 눈매가 꼭 그러하셨죠. 어린 딸의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실 때 장인어른의 애잔한 표정이 수백 마디의 속갯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운영하던 토스트 트럭 사업을 체인점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운영하던 토스트 트럭을 사업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장인어른의 지원과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사업을 좀 더 확장해보는 거 어떤가? 확장해서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안 그럴 경우 데미지가 너무 커서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규모를 확장할 만큼의 자본도 없고요. 자본은 내가 투자를 해줄 생각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자네가 하는 토스트 트럭이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사업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 장인어른께서는 주변의 인맥을 총동원하셔서 요식업 쪽에서 제가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소개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조건 없이 거액을 사업에 투자를 해주셔서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제가 운영하던 토스트 트럭을 체인점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했던 제가 어엿한 회사 대표직함을 얻게 된 거죠. 매출도 나날이 늘고 있어서 저는 장인어른께서 지원해 주신 투자금을 다달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금을 다달이 갚아드리는 걸 한사코 마다하시는 장인어른이셨어요. 내가 자네에게 누누이 말하지 않나?
난 자네 아내 희영이와 장모에게 평생 못 갚을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있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갚으셨잖아요. 제가 진 빚 다 해결해 주시고 장모님 병원비에 요양원비, 지금 사는 집까지 모두 장인어른께서 마련하신 건데요. 장인한테 그 정도 도움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늘에 먼저 가 있는 희영이에게 내가 면을 좀 세우도록 내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주겠나? 투자금을 갚아드리는 문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는데 저와 장인어른은 결국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 면도 서고 자네에게도 좋은 해결책을 찾았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다달이 내게 투자금을 상환하는 대신 그 돈을 다른 좋은 곳에 쓰게나. 그 돈으로 기부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나 어차피 자네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애초에 돈을 회수하거나 이익을 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네. 희영이가 옛날에 시집갈 때 제대로 아버지 노릇조차 못해준 게 미안해서 내 마음의 빚을 갚는 차원이었어. 장인어른, 자네는 자네대로 내게 부담을 느끼네. 차라리 그 돈을 좋은 곳에 쓰는 게 자네에게나 나에게나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장인어른의 의견대로 저는 그때부터 다달이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 이름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아원과 노인복지시설에 후원협약도 체결했죠.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도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전히 저와 장인어른 딸아이는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장모님과 아내의 합진 날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권유대로 장모님과 아내의 제사를 한날 한시에 치르고 있어요. 희영이나 희영이 엄마나 살아생전 애틋한 모녀관계였으니 같은 날 제사밥 먹으러 오는데 불만들이 없을 거야. 예, 장인어른. 장모님도 딸바보셨고 제 아내도 장모님이라면 끔찍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자네도 영이 많이 그립지? 그럼요. 매일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날이요. 장모님과 아내의 합주를 끝내고 장인어른과 오래도록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제수 음식을 반주 삼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며 살아생전 장모님과 아내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네는 우리 희영이가 어디가 그리 좋던가? 글쎄요. 저는 그 사람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이유 같은 걸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문 현답이로군. 하긴 사람 좋은데 이유 같은 게 따로 있나? 알아갈수록 좋은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점점 좋아졌고요. 얼굴도 마음도 참 예쁜 여자였어요. 희영이는. 모녀가 그런 면에선 참 똑같아. 그 사람도 그런 여자였어. 얼굴도 마음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 내가 인생 밑바닥을 살고 있을 때 조건 없이 사랑을 퍼주었던 여자. 그런 말을 하며 소주잔을 비우는 장인어른의 표정에 짙은 그리움과 회한이 서려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래도 장모님 가시던 마지막까지 장인어른께서 잘 지켜주셔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거라도 못했더라면 한이 되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어줍지 않은 오해로 그 10수년을 허비한 내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자신이 용서 안 되는 순간들이 많다네. 그래도 돌고 돌아 결국 장모님 곁으로 오셨으니 장모님께서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치매로 아이가 되었어도 날 알아봐줘서 그래 참 고맙더군. 아직까지도 그날의 내 성급함이 용서가 안 돼. 성급함이요? 그래, 식당 밖에서 그런 레버를 틀었더라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야. 뭐 아니면 기다렸다가 자네 장모를 한번 만나기라도 했더라면. 너무 당황하고 충격받으셔서 그런 거 아니셨을까요? 내가 어리석고 모자른 탓이었지.
김진분이라는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가진 거 하나 없는 밑바닥 인생의 나에게 저 가진 걸 다 퍼준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에 관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나하고 돌아섰으니 나란 인간이 얼마나 모자란 인간이란 말이야. 장인어른,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 역시도 당황스럽고 충격이 컸을 겁니다. 말없이 소주를 삼키는 장인어른의 얼굴에 진한 후회와 자책의 감정들이 드리워져 있더군요. 한 잔 더 따라드릴까요? 따라줘봐. 오늘따라 소주가 참 달구만. 아내와 장모님의 합전날에는 아마 매년 이렇게 장인어른과 밤늦게까지 소주잔을 기울이게 될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동반자. 그게 장인어른과 저를 규정하는 관계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밤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닮은 두 여인을 똑같이 그리워하는 두 명의 남자가 소주잔을 비워가는 밤. 저 하늘의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장모님과 아내가 어떤 말을 할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장모님, 지금 계신 그곳은 지낼 만한가요? 소주 그만 마시고 제사상 치우라는 잔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사는 날까지 부끄러운 일 저지르지 않고 우리 딸 민서 잘 키우겠다는 약속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보, 희영아, 많이 그립고 사랑한다. 장모님, 장인어른 역시 여전히 장모님을 많이 그리워하십니다. 시간 나시면 오늘 밤 장인어른 꿈에 슬쩍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그만 후회하고 그만 미안해하라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